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14번째. 학교에서 미국인에게 영어를 배운 연추는 강한 영국식 억양에 당황했으나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 선량한 노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노인의 지성은 몰라도 적어도 노인의 착한 마음씨는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노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넘쳐 있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미국인 얼 브라우더는 그렇지가 못했다. 연추는 그가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의 연설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연추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인간적인 불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외국에 나와 여러 나라 사람들 앞에서 자국 정부를 비방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호텔 방에 함께 앉아 브라우더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예모는 학자다웠다. 그러나 그가 학자건 아니건 간에 연추는 미국인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보르디는 땅딸막한 중년의 러시아인으로 말투가 느린 실질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도하는 열정적이고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치밀한 조직가였다. 그러나 겉모습은 열렬한 혁명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중국 젊은이들은 이 러시아인을 믿었다. 그러나 연춘으로서는 어떤 러시아인이든 믿을 수가 없었다. 러시아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온 지는 꽤 되었는데 그들은 조선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음모를 꾸며왔다. 그렇다. 제정시대의 황제 찌르는 죽었다. 그러나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민족성까지 바뀌었겠는가. 숙소로 돌아왔더니 약산 소년이 연춘의 배낭을 대신 꾸려놓고 자고 있었다. 연춘은 언젠가 한여를 찾아내어 그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끊임없는 희망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종종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신의 장래 모습을 이리저리 그려보면서 전투에 앞서 야영을 할 때 가끔 그 꿈을 약산 소년에게 들려주었다. 이 지루한 싸움이 모두 끝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너는 나랑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다가 내 아내와 아들을 찾아서 모두 함께 가는 거야. 귀국해서 한 달을 쉰 후 다시 싸우자. 이번엔 조선에서, 그리고 우리 조선을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요즘은 집이란 말이 연춘의 입에 붙어 버렸다. 하지만 낮 동안에 치열한 전투가 끝나기 전에는 집 생각을 삼갔다. 그 해에는 내내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는 조선인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불굴의 투지로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또한 웅변에도 능해 그들이 지나가는 농촌과 도시에서 사람들을 잘 설복시켰기 때문에 중국의 장군들은 곳곳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들을 선발대에 편입시켜 먼저 보냈다. 이 새로운 혁명군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중국 중부에 있는 양자강까지 북진을 계속하여 의기양양하게 남경으로 행군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인자에게 주의를 맡기고 비밀리에 반혁명 정부를 세우기 위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상해로 갔다. 사흘간의 포위 공격 후 성문을 뚫고 남경을 점령한 바로 그 승리의 순간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들은 여기저기에 건물에 몰려들어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한 혁명군은 강을 끼고 무안까지 후퇴해 거기서 그들 자신의 정부를 세웠고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선인 망명객들이
그들과 행동을 함께 했다. 그러나 연춘은 혁명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만간에 그 중국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그들의 잔인성 때문이었다.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그라도 도저히 그처럼 잔인하게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중국인이 중국인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숙청이라고 했다. 그러나 숙청이란 그가 볼 때 살인에 불과했다. 우파는 젊은 남녀들을 좌익 분자라고 해서 처단하고 좌파는 지주와 상인들을 우익 분자라고 해서 처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단안을 내렸다. 그날은 아주 무덥고 짜증스러운 날이어서 사람들은 한여름의 성난벌처럼 공연히 화를 냈다. 대도시인 장사 공격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투가 예상되고 있었다. 전투가 다가옴에 따라 모두들 시무룩하고 불안해했다. 러시아 고문관들이 전투를 지도하고 있었지만 남경에서의 분열 이래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혁명군이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가 농민이라 진정한 의미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없는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전술이 별 쓸모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중국 공산당에서 축출된 젊은 혁명가 목택동은 다시금 농민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역사에 의하면 지식인과 농민이 힘을 합칠 경우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작은 전쟁에서조차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사에서의 패배를 예언했는데 목택동이 이 예측의 혁명가들은 불안해하고 러시아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불행하게도 이 예언은 들어맞았다. 그들은 용감히 싸웠으나 지방 각지에서 몰려드는 농민들을 이겨낼 수 없었다. 농민들이 해방군을 지지한 혁명파를 편들지 않고 정부 편에 섰기 때문이다. 혁명파 다수가 전사했고 그 중에는 조선인도 적지 않게 끼어 있었다. 그러나 연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은 이러한 패배 때문만이 아니었다. 서북쪽으로 후퇴하면서 분노와 절망으로 포악해진 혁명군이 농민들을 보기만 하면 습격했던 것이다. 연춘은 어느 농가에서 가족 전체가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순진하게도 그네들은 조심을 하느라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었다. 후퇴하던 혁명군은 쉴 곳을 찾았다. 그 농가가 부근에서는 제일 커 보였다. 혁명군이 문을 두드리자 그네들은 집안에서 빗장을 열까 말까 망설이며 뜸을 들였다. 그러자 혁명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안을 모조리 부숴버렸다. 그들은 노부모를 대들보에 매달고 주위 내외는 종살을 했다. 그리고 어린 딸들을 강간을 당한 후 피를 흘리며 죽었고 아들들은 야만적으로 난도질 당했다. 연춘은 이 광란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만 구해낼 수 있었다. 처음에 연춘은 이성의 호소에서 혁명군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살기 등등한 병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연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자신이 운명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켜보자는 심산에서였다.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그들이 지금과 같은 못된 짓을 반복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광란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니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잔인성이 숨어 있었다. 물론 고통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그들은 참으로 잔인했고 연춘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었다. 아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연춘은 민중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기로 했다. 어떤 정부든 오직 그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질에 의해서 측정되기 마련인데 이들은 도저히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약산 소녀는 이때 소동에는 가담하지 않고 연춘의 옆에 서서 두 눈을 반짝이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그만 돌아서려는데 왜 나이가 그들의 발치에 던져졌다. 아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떤 병사가 총검으로 내려쳤던 것이다. 연춘이 급히 아이를 안고 뛰자 그 뒤를 약산 소년이 따랐다. 그 소란스러운 광란 속에서 다행히도 그들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이를 어쩌지? 연춘이 약산 소년에게 외쳤다. 농가에 맡겨야지요. 약산 소년이 대답했다. 그들은 그날 저녁 그렇게 했다. 전투 지역에서 벗어난 그들은 아담하고 조용한 작은 마을을 찾아냈다. 서늘한 황혼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다장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 밤 잠자리를 부탁한 후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젊은 아낙이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좀 보세요. 우리 애가 열흘 동안 열평을 앓다가 이틀 전에 죽었지요. 젖을 빨리지 못해 이렇게 젖이 줄줄 흘러요. 안악의 저고리는 통통 부른 젖가슴에 흐르는 젖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받아 젖을 빨리기 시작했다. 몇 해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다. 감옥의 담벼락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패전한 그들은 죄수 신세와 다를 바 없었다. 처음에 연춘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마음이 뻥 뚫려 있었다. 이 험난한 곳에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혁명의 흐름에서 단절되어 있었다. 아니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지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비밀 연락원을 통해 연락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끊겨버린 상태였다. 연춘만이 절망스러웠던 것이 아니었다. 북쪽에서의 오랜 행군 끝에 혁명군 대열에서 낙오된 그들은 신체적 피로 이상으로 정신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 그들은 마을을 찾아다니며 식량과 땔감을 구걸했다. 그들은 버려진 절간에서도 지냈고 집과 나무와 양철을 주워다가 움막을 지어 살기도 했다. 때로는 동굴에서도 지냈다. 그들은 꺼져가는 기력을 아끼기 위해 밤낮을 잠으로 보내기도 했다. 마침내 봄이 왔다. 그들은 서로를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밖에서 불을 뜯어다가 기장과 섞어 먹었다. 연춘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다. 다행히 그는 중국인 농가에다 거처를 마련했다. 아주 가난한 농가로서 황소 한 마리, 돼지 2마리, 닭 몇 마리와 함께 쓰다시피 하는 조그만 두 방이 2개 있었다. 농부 가족은 가난했지만 외국인 연춘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연춘은 기나긴 밤 눈이라도 펑펑 쏟아질 때면 그들이 전혀 모르는 조선 이야기를 해주었다. 신문이 없으니 연춘의 조선 이야기는 그들에게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설령 신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문맹이나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연춘은 그들의 기지에 놀랐고 그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칠 생각을 했다. 그 결과 인민학교가 하나 생기게 되었다. 처음 농부 가족에게 글을 가르쳤더니 다른 사람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들어 얼마 후에는 그가 교장 선생님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책도 없이 타작마당에서 땅바닥에 써서 가르치는 초라한 학교였지만 다들 너무도 열성적이라 대부분이 곧 간단한 낱말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연춘은 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작은 책자를 통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혁명의 대의에 충실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자 몹시 기뻐했다. 연춘과 그의 동료들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민중과 그들의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과 계획이 세워졌고 민중은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히 동참해 주었다. 마을 장로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눈을 떴소이다. 전에는 봉사와 다름이 없었지만 지금은 눈을 떴어요. 책에 있는 지식도 이제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은 굳게 단결되었다. 혁명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민중이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지원하게 되는지를 배웠다. 한 열성적인 농부가 외쳤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돕겠소. 우리를 도와준 것은 당신들이 처음이오.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소. 그리고 그는 과거의 통치자들을 욕하며 경멸의 표시로 짐을 뱉었다. 연춘으로서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귀국할 방도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약산 소년에게 말했다. 우리끼리만 떠나야 돼.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든 마을을 떠났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북경으로 가는 기차역을 향해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8월의 태양 아래 짙은 솔내음이 향 냄새와 어우러지는 절간방에서 연춘은 책상 머리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한여름 매미 소리가 절정으로 치달았다가 제풀에 지쳐 잦아들었다. 좀 떨어진 데서 들려오는 낭낭한 연불 소리가 연춘이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는 수치들과는 사뭇 다른 안온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뒤에 남은 조선인 망명자들은 여기서 세월을 견뎌내며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연춘은 이 방에 기거하며 작업을 했다. 약산 소녀는 다른 새 정령과 한 방을 썼지만 연춘은 연장자 대우를 받아 독방을 썼다. 그의 방은 사안이 모여들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사람. 그의 방은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아담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나무 너머로는 산들이 평원까지 굽이쳐 내리고 멀리 북경의 성곽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시 사망자 수, 성명, 조선에서의 출생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온 이래 기나긴 독립투쟁을 하다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로 망명한 많은 인사들이 그의 조사 범위에 들었다. 1907년에는 해산된 조선군 7,000명이 해외로 망명했다. 1910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압록강을 건너 시베리아, 만주, 중국 둥지를 헤매야 했고 유럽과 미주를 떠돌고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조선 국내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진 1919년에 5만 명이 감옥에 가고 7,000명이 비살되었다. 일본에서는 1923년에 대지진 이후 1,000여 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5,000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누군가 그 지진을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자행한 죄악의 응보라고 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1920년 만주에서는 6,000명이 넘는 조선인 망명자가 그곳 일본군에게 살해되었고 상해에서는 조선인 테러리스트 300명이 일제의 손에 죽었다. 광동 코멘에 가담했던 조선인 청린 800명은 거의 모두 죽었는데 광동에서만도 200명이 죽었다. 1928년 조선에서는 일제가 조선 청년 1,000명을 공산주의로 몰아 죽였지만 실제 공산주의자는 그 반도 채 안 되었다. 하지만 일본 본토에서 짜르치아의 시베리아에서
군벌들이 지배하는 중국에서 죽어간 망명자들은, 그리고 상해에서 프랑스인이나 영국인들 손에 죽은 망명자들은 대체 무슨 수로 헤아린단 말인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어가는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수한 젊은 인재들을 잃은 조선의 손실은 또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자기 나라를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했던 것뿐이었다. 연춘은 펜을 놓았다. 약산 소년이 쌀밥에 채소를 곁들인 점심을 차려 온 것이었다. 절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급한 소식이 있어요. 접시를 탁자에 놓으면서 약산이 말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나직이 속삭이는 것이었다. 만주가 열흘 안에 놈들 수중에 떨어진답니다. 연춘이 들었던 젓가락을 놓았다. 내일 여기 떠나야겠다. 그가 불쑥 던진 말이었다. 우린 만주가 놈들에게 넘어가기 전에 만주에서 벗어나야 해. 이 사태가 조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겠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연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가서 굽이치는 산과 평원을 내려다 보았다. 선생님, 음식이 식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자 약산이 일깨워 주었다. 연춘이 그대로 밖을 향한 채 말했다. 네, 가거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오래잖아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릴 거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야. 연춘은 자기를 맡길 사람부터 찾았다. 그는 환속한 승려로서 오랫동안 그의 곁에 있었던 김씨에게 자기가 맡고 있던 일을 모두 인계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직 남아있던 몇몇 조선인들이 모여들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사람들인지라 그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중국인 동지들을 저버린다면 도리가 아니지. 김씨가 말했다. 북경으로 승리와 입성을 할 때까지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 승리를 위해서는 일본이 세계 대전에서 패망해야 할 텐데. 연춘이 말했다. 내 먼저 돌아가 있겠네. 자네들이 언제 귀국해야 좋을지는 내가 알려드리겠네. 국내 사정을 파악해둬야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연춘의 작별 인사였다. 그는 약산 소년과 함께 배낭을 쟁겨 산 아래로 내려갔다. 열차는 모두 일제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기나긴 북행길에서 그들은 걷거나 말을 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춘은 여행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살았던 지난 몇 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잘 알았고 그 목적의 순수성과 그들의 헌신성을 믿었으며 그중 많은 사람은 지금도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떠날 때 대에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구분하고 싶었다. 그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았고 그들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까지 잔인해져야 하는가? 다가오는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격렬한 적이 될 것이고 만약 일본이 패하게 되면 승리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연히 조선에서도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들까지 불신해야 하는가? 그들 가운데도 악인은 있었지만 그런 자들은 비행이 드러나면 곧 처벌을 받고 쫓겨났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 광동에서 그는 부정이나 잔인한 짓을 저질러 당을 배신한 당원들을 심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민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손을 들어 사형에 동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직접 총살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집행을 장관하기도 했다. 탐욕스런 지주와 사악한 관리 그리고 쾌활한 세리들을 재판하는 자리에도 기꺼이 참석했다. 이들 역시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고 사형이 집행될 때면 묵묵히 지켜보았다.
또 농민에게 토지를, 빈민에게 노동자에게 식량을, 군인에게 평화를, 같은 당의 구호도 외쳤다. 그리고 농민의 민주적 독재 정권을 수립하자는 코만텔은 6차 대회의 결의사항을 작성하는 데도 참여했다. 그는 약산 소년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몸에 밴 빠른 걸음걸이였다. 주변 풍경은 평화로웠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한결같이 적막한 모습으로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적막을 깨트리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농가 마을의 낮은 초가 지붕뿐이었다. 중국과 만주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땅은 이들 농민의 것이었다. 지주들 역시 값을 얼마나 주고 구입했든 마음속으로는 이 땅이 본래 자기들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농민들은 경우에 따라 잔인해 줄 수 있었다. 공산주의들이 이들을 온화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들은 또다시 잔인해질 것이다. 연춘이 약산에게 말했다. 평화스런 정경이군. 하지만 평화는 없어. 나는 군벌들 사이의 전투가 아니라 몇 시기를 이어온 전투를 말하는 것이야. 해로 현에서 죽은 젊은이 기어나나 내가 구해보려고 했던 사람 말이야. 약산이 대답했다. 생각나요. 저거 동갑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오랫동안 위험 속에 살면서 침묵이 몸에 밴 탓이었다. 연춘은 당시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그곳 농민들은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 한 명을 인민재판장에 끌고 나왔다. 그는 가난이 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데도 농민들은 그가 변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자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이 소리쳤다. 이 피부를 좀 봐요. 마치 여자 살결 같잖아요. 양놈들처럼 이렇게 하얀 살갗이니 적이 틀림없어요. 연춘은 그날 재판정에 앉아 있었는데 젊은이가 한데 보였다. 얼굴에 악행의 내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노인의 사형 집회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그는 이미 그런 장면을 냉담한 얼굴로 묵묵히 지켜보는데 이골이 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지적인 젊은이인지라 어쩌면 혁명에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자기들 주장을 굽히려 들지 않았다. 이놈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한사코 우겼다. 이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연춘이 캐물었다. 이름은 알아서 뭐합니까? 그들이 대꾸했다. 이자는 우리 계급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러고는 어서 죽이라고 아우성이었다. 도저히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역시 차림새가 초라한 두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 여인들은 이곳 농민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두 여인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젊은이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서 나란히 처형대로 가서 모두 총살되었다. 연춘은 그렇게 죽어간 남녀를 숱하게 보았지만 선량하고 지적이며 순수해 보이던 이들 세 사람의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지금 그는 혁명가들이 공산주의 방식을 따른 것이 과연 현명했을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태를 바로잡기에 중국은 이미 때가 너무 늦었지만 조선은 아직 시간이 있었다. 김씨가 대장정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김씨를 포함한 몇몇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을 따라 서북으로 행군하다가 연춘이 북경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길로 중국인들과 헤어져 절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간의 일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홍고는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용감하게 싸웠지만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국민당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 농민들이 음식과 옷가지 신발 등을 지원하고 나섰을 때에야 그들은 계속되는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애당초 홍군의 큰 실수는 처음부터 적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었다. 정면으로 싸웠으니 패배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낮에는 위험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밤이면 강이나 시냇가에서 부상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죽은 동지들을 밤묻어야 했다. 지도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식량을 빼앗지 못하도록 했으나 빼앗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굽거나 국으로 끓인 고구마를 질리도록 먹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수풀을 헤치며 행군할 때면 모기들에게 피를 빨렸다. 그러다 말라리아에라도 걸리며 속수무책으로 몇 달 동안은 오한과 땀에 시달려야 했다. 또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하얀 여름 옷을 벗어버리고 포복을 해야 했으며 지나던 적이라도 들었을까봐 기침 한번 맘 놓고 할 수 없었다. 낮에는 가고 밤에는 걸었으며 걸으면서 자는 법까지 더득했다. 어느 마을에 숨어 들어가 이름도 모르는 농민의 집에서 쓰러져 자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때로는 조선인 동지들을 만났다가 중국인들 틈새에서 곧 뿔뿔이 헤어질 때도 있었다. 많은 경우 그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으며 필경은 죽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좌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난 김 동지가 죽은 줄만 알았소. 그런데 어느 도시를 지나갈 때 김 동지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아니겠소. 얼굴을 몰라 보겠는데 손을 잡으니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이때 김씨가 끼어들었다. 난 논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소. 물속에 몸을 숨긴 채 코만 내놓고서 말이오. 여러 날을 그렇게 숨어 지냈지. 대장정도 끝이 나 이제 중국 공산당은 북서쪽 오지에 자리를 잡고 국민당은 남경에 있었다. 하지만 연춘의 마음에 이런 일들은 이제 중요치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떠난 몸이 아니던가. 지금은 조국으로 가는 중이었다. 조국. 참으로 오랜만에 내어본 이 말에 다시 한여가 생각났다. 이제 한여와 아이를 찾아 함께 고국으로 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그의 성격 때문에 길이 늦어졌다. 그는 귀국 도중에 여기저기 인민학교를 세웠다. 그의 방식은 문자를 해독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머리가 좋은 어른이나 소년을 찾아서 교수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학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연추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분이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을 가르치려면 거처가 있어야겠지요. 여름옷 하고 겨울옷 한 벌씩 필요하고요. 그들은 기꺼이 연춘의 말을 따랐고 그렇게 해서 연춘이 가는 곳마다 희망과 계몽의 중심지가 생겨났다. 비록 조그마했지만 그 하나하나가 무지의 어둠을 밝혀줄 등불이었다. 그의 여행은 예정보다 몇 년이 더 길어졌다. 그래서 혼자 있는 밤이면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그토록 열성적이고 선량한 중국 농민들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 100여 년을 그 누구의 관심이나 도움도 받아보지 못한 그들이 아닌가. 그는 이렇게 미적대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줄곧 어서 떠나야지 하고 조바심을 냈다. 그의 조바심이 조국애와 동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었다. 외로운 밤이면 한여와 자식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연추는 가는 곳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을 물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함께 살았던 북경에서조차 그녀의 종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와 한여가 몇 달을 함께 보낸 만주의 어느
먼지 자욱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 그와 약사는 김씨가 승려 일때 알고 지내던 한 조선인의 집으로 왔다. 연춘은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한 다음 거리든 시장이든 자신과 한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성 싶은 데는 모두 뒤지고 다녔다. 이제 얼굴들은 낯이 설었고 모두 머리를 저을 뿐이었다. 엿새를 그러고 나자 어쩌면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면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던 날 밤에 한 노파가 연춘을 찾아왔다. 동냥하는 노파인데 선생을 안다는군요. 글쎄 뭐 좀 얻어보자는 수작 아니겠어요? 주인이 말했다. 그러나 연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노파가 한여에게 김칫거리를 팔던 여인인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건강하고 쾌활하던 존부가 세월이 흘러 쭈글쭈글한 노파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말라빠진 손을 내밀어 연춘의 소매를 잡았다. 부인을 찾으신다면서요? 노파가 쉰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이가 거의 다 빠져버린 잇몸 사이로 침이 디겼다. 연춘이 주춤 물러서며 물었다.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셨나요? 부인은 선생과 헤어지고 나서 나와 함께 지냈다오. 시베리아로 가는 길이라면서 한 볼은 묵었을게요. 내가 푸성기를 쌍갑에 넘겨주면 부인이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부쪽으로 갈 여비를 마련했소. 정말입니까? 연춘이 물었다.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이 꿈틀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부인이 이걸 줍디다. 노파가 말했다. 그리고는 앙상한 가슴팍에서 지저분한 끈을 꺼내는데 그 끝에 조그마한 은부처 호부가 달려 있었다. 연춘은 그것이 한여가 옥 귀걸이, 가느다란 은팔찌 골무 그리고 노비녀와 함께 상자 속에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배물인 것을 그제야 알아보았다. 이젠 믿겠수? 노파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믿다 마다요. 그 사람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오라버니한테 간답디다. 노파가 말했다. 오라버니는 없어요. 연춘이 단언했다. 노파가 흉측하게 부러진 이를 내보이며 끌끌댔다. 그게 바로 선생의 불황이라오. 노파가 주름진 손을 내밀었다. 연춘은 자신도 쪼들리기는 했지만 노파의 메마른 손바닥에 동전 한 입을 얹어 주었다. 그들은 다시 북으로 향했다. 연춘은 도중에 조선인을 만나면 아무나 붙들고 한여 소식을 물었다. 그러나 한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혼자 걸어간 것 같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였다. 목단강에 이르기 전에 그와 약사는 중국인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회색 무명 외투를 거친 것 마치 도시를 찾는 학자같이 보였다. 그들은 소매 속에 두 손을 집어넣고 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몸을 구부렸다. 일본 경찰은 그들을 북경 사람인 줄 알고 통과시켜 주었다. 조선인은 모두 체포했다. 만주에 조선인 망명자들이 많고 그들은 매국노가 아닌 한 모두 일본에 항거하는 반역자일 터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춘이 감쪽같이 만주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까지 100만 명이 넘는 조선 농민이 만주로 이주하여 이곳의 부유한 지주들 밑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연춘은 약상과 함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선 농민들의 처지는 역시 안 좋았다. 연춘은 비밀리에 중국인 농민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마치 도적들처럼 키 큰 수수밭에 몸을 숨긴 채 모임을 가졌다. 연춘은 그들과 함께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을 결속시켰다. 그리고 중국인 농민들이 단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새 단체는 조중농민협회라 칭했다. 조선 출신의 젊은 지식인들은 따로 조선청년동맹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다.
그 지도자는 공산주의자였다. 이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하고 굶주렸으며 많은 수가 병들어 있었다. 그들은 집도 없어서 나무 밑이나 구덩이 혹은 산속의 둥굴 등 아무 데서나 잠을 잤는데 여름에는 물론이고 겨울에까지 북부의 그 혹한 속에서도 그렇게들 지내니 연추는 이번에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조국이 끝.